전력공학. 전력공학은 일단 준비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하자면, 하나는 뭐냐면 임용고시에서 전력공학을 물어보는 방법은 뭐 그 공학이 다 똑같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용어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을 수가 있고 가장 쉽죠. 용어에 대한 설명. 근데 용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개는 뭐냐면 그 용어를 준 다음에 그것이 무슨 뜻인지 해설을 하라는 설명이 있을 수 있고, 하나는 그 내용을 준 다음에 이게 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 있는데, 그런 두 가지 유형에서 내가 볼 때는 내용을 주고 문제를 고르라는 거니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거를 중점적으로 문제화시키면은 전력공학이 참 문제 내기 좋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력공학에서 문제를 이제 해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를 낼 수 있는데, 전력공학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는 전기 어느 분야의 문제보다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포커스가 대개 단락전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나갈 텐데, 그런 문제가 전압강하니 단락이니 하는 여러 가지 이슈가 대략 한 10개 정도 있는데, 그런 10개를 뭐 다 준비한다는 거, 그보다는 5개 정도라도 착실하게 이제 풀이형 문제를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으면 300문제, 적으면 한 200문제 수준에서 굉장히 많은 여러 번의 피드백. 그래서 그 전체적인 윤곽을 잡고 가는 건 굉장히 좋고, 만약에 이제 시험 문제 이번에 출제되는 걸 봐갖고 다음번엔 출제된 경향을 보고 보완을 해서 그 개체 수를 좀 더 늘릴지, 아니면 좀 더 줄여도 될지, 이런 부분은 이제 그 다음에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합리적일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질문의 수준을 봐서 그 질문의 방향과 수준에 맞는 그런 이제 항목들을 좀 늘려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흔하게 뭐 계속 해왔던 게 아니고 이번에 새로 분리해서 좀 더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디가 어떤 식으로 늘어날지는 한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0문제 정도 수준에서 1차 정리를 하자고 한다면, 전력공학에서 첫 번째는 이제 용어에 관련 것, 두 번째는 용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어떤 현상을 포함해서 그 서술형으로 전개될 수 있는 모든 내용들 다 포함하는 거고, 두 번째가 풀이, 수식에 관한 거. 수식에 관한 건데, 일단은 용어에 관한 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력공학이. 일단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얘기, 뭐 그러니까 전산의 구비 조건을 쓰시오 이렇게는 안 나요. 이거는 이제 그건 유형이 다른 거고, 페란트 현상이 뭔지,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캐스케이딩 현상이 뭔지, 아니면 코로나 현상이 뭔지 이 내용이 나올 것 같고, 아니면 가로넣기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정리하는데, 일단은 설명을 제가 쭉 하고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을 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본인이 한번 한 다음에 질의응답식으로 얘기를 계속해서 끌어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리하다 보면 덮어놓고 외우는 거는 일단은 좀 약간 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일단 이렇게 가면 될 거고, 전력공학하고 기계공학은 두 개가 다 이런 성격을 갖고 있고, 제어공학이라든지 전자기학이라든지 회로 같은 거는 아주 해석이 강한 과목이잖아요. 해석이 강해서 이거는 좀 다른 측면에, 여러분들 뭐 잘 알겠지만은 개념을 물어보는 건 거의 없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찾는 문제들이 뭐 대부분입니다. 솔루션 찾는 문제가. 그 다음에 제어공학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게, 또 솔루션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안정도라든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목적에 관한 문제가 확실히 수식으로 다뤄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접근을 하는데, 제어공학은 단계가 있습니다. 조금 단계가 있고, 전자기학 때 단계는 있지만, 단계가 있다는 건 뭐냐면, 일단 기본적인 얘기를 좀 자세히 좀 다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빌드해 갖고, 그래서 이게 들어왔고, 그래서 이게 들어왔고, 그래서 이게 들어왔고, 이런 얘기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는 좀 과정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중간 과정에서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얘기지? 이건 도대체 왜 시작된 얘기지? 도대체 이건 도대체 뭐 하자고 하는 거지? 이게 안 나와요. 뭐 하자고 하는 건지가 안 나와서 굉장히 제어공학 같은 거는 이게 뭘 제어하지? 어떻게 하자는 거지? 이게 해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본인이 공부하는 게 실력이 되지 않고 상식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듭니다. 나중에 써먹지 못하는 지식만 되고.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로봇을 강의한다. 만약에 학교에서 임용고시 갖고 학교 왔는데 로봇 같은 거 설명하면 즉시 제어공학을 설명해야 될 텐데, 그때 가서
연결이 안 되는 과목에 순서 좀 있어서 도움이 안 돼요. 별로. 지금 제어공학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로봇 공학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래서 뭐 거기 우리가 로봇을 제작했을 때 동작할 때 컨트롤을 어떻게 하고 오차는 어떻게 해결하고 성격을 어떻게 해갖고 좀 빨리 진상으로 할까 지상으로 할까 막 정리해서 뭐 보상 유지하고 안정도를 정리하고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시그널에 대해서 이거 뭐 좀 그 지변환할지 이렇게 이걸 정리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차원의 얘기를 전혀 그 순서를 못 잡으면 도무지 이거는 뭐 어디다 갖다 쓰는지 잘 모르고 맨날 새롭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거기에 맞는 공부인데 지금 8주차 수업을 해서 이거를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이게 또 연초에 하는 뭐 기초 분야에 대해서 정리하자고 하는 뭐 시간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이거 좀 심화학습에서 연습을 주로 하는 그런 때도 아니고 시험 전에서 이게 시험 전에 해가서 어떤 면에서 시험 포커스를 좀 잡아야 되는 부분인데 시험에 대한 직접적인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뭐 겹쳐서 갈 수도 없고 다 세 가지가 다 방향이 다르거든요.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을 여기 이제 나중에 시험 직전 모의고사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 스타일로만 비중을 좀 키우고 내용은 좀 줄이는 부분에서 그렇게 이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그럼 전력공학에서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얘기는 용어 중에서 첫 번째 제일 먼저 생각나는 용어는 아무래도 코로나 현상입니다. 코로나 문제를 나올 수 있는 용어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해서 쭉 나가면 굉장히 많을 텐데 코로나는 뭐냐면 정기적 방전이에요. 그죠? 정기적인 방전입니다. 방전이니까 뭐냐면 방전인데 이 정기적 방전이라는 걸 이용해서 전기를 사용하는 방전으로 해서 가공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게 유용한 방법이 아니고 전기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전력 손실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뭐냐 전력 손실이 생긴다. 전력 손실에 관한 거는 피크시의 식이 있어요. 식이 있습니다. 피크시의 식을 쓰시오 이렇게는 안 날 거예요. 그죠? 근데 코로나 현상이 뭐냐? 일단 방전. 전력 손실을 이야기하고 가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전력 손실. 그다음에 전선의 부식이 있을 수 있어요. 부식. 오존 가스에 대해서 오존이 원인에 대해서 전선이 부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통신선에 유도장애가 올 수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날 수 있는 거죠. 유도장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생기는 문제는 이제 이런 문제가 이게 뭐냐면 전기에서 상태가 어떻게 됐을 때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돼서 이런 문제가 되니까 이거는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가 없어야 되는데 코로나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되냐? 방지.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코로나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되냐? 방지하려면 첫 번째가 도체가 굵어야 돼요. 굵어야 돼요. 그래서 도체 직경이 커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도체가 굵어야 되는데 굵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뭐로 쓰게 되죠? 대안이 뭐냐면 복도체를 써요. 복도체에 관한 질문이 엄청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거는 복도체에 관한 질문이 도체가 일단 굵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가선 금구를 좀 개선해서 녹이 쓸지 않는 걸 한다. 재료를 바꿔서 녹이 쓸지 않겠다. 녹이 쓸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를 더 하는데 코로나 임계전압이 날 수 있어요. 코로나 임계전압. 임계전압이라는 건 뭐냐면 한계전압이잖아요. 코로나가 임계전압보다 낮으면 잘 발생하는 거고 임계전압보다 높으면 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임계전압은 높은 게 좋습니다. 코로나 임계전압을 높아야 되는데 코로나 임계전압이 어떻게 되냐면 24.3에 날씨가 어떻다, 표면이 어떻다, 그 다음에 상대적 공기 밀도가 어떻다, 도체 굵기가 어떻다, 그 다음에 로고 알버네디예요. 여기에 관한 설명이 필요해요. 코로나 임계전압이 높아야 되는데 높으려니까 날씨가 좋아야 돼요. 날씨가 굳으면 잘생기고 표면이 매끄러워야 돼요. 표면이 거치거치하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0.8 되면 낮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 공기 밀도입니다. 이게 델타가
상대적 공기 밀도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델타가 386의 B 이거 기압이죠. 기압. 고기압일 때는 안 생기고 저기압일 때 많이 생기는 거예요. 273 플러스 T예요. 기온이에요. 기온. 기온은 반대죠. 그 다음에 도체의 굵기예요. 지름.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크게 하는 거는 인원밖에 없습니다. 도체가 굵어져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인계전압이 높아야 코로나가 안 생겨서 손실이 안 생기는데 그러니까 도체가 굵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하학적 성광거리죠. 성광거리입니다. 이게 도체 반지름이죠. 도체 반지름이죠. 이 식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식이 됐을 때 돼서 이제 정리하는데 코로나 임계 전압이 높은 게 좋다. 그러려니까 기압도 높아야 되고 델타도 커야 되고 그 전선의 굵기도 굵어야 되고 뭐 성광거리도 크면 좋겠는데 이건 뺍시다. 요것만 하죠. 성광거리가 큰다는 건 또 그 철탑에서의 시설이 굉장히 복잡해져서 넓어지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돼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무슨 개념이 등장하냐면 종합적인 개념이니까 전위경도가 또 등장을 해요. 전위경도. 그 등장하는데 일단 전위경도 얘기도 해야 되고 복도체 얘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전위경도는 어떻게 되냐? 전위경도의 개념이 뭐죠? 전위경도의 개념 늘 얘기지만 전위의 기울기입니다. 전위의 기울기. 전위의 기울기는 두 가지가 있죠. 전위가 높아져 가느냐, 전위가 낮아져 가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전위가 높아져 가는 걸 전위경도라고 해요. 전위경도는 이게 전압이라고 했을 때 전압에서 전압이 낮아져 가는 거는 전계라고 하는 거예요. 전압이 높아져 가는 걸 전위경도라고 하죠. 이걸 전위경도라고 하는 거죠. 전위경도는. 그래서 이 낮아져 간다가 자기학적 표현으로서 마이너스 그라디안브예요. 전위가 낮은 기울기로 간다는 거잖아요. 이게 전위가 낮은 걸로 변한다. 볼트퍼미터 몇 미터당 몇 볼트 수준으로 기울기로 낮아져 간다고 표현하는 게 전계입니다. 이게 전계. 그러니까 전위경도는 수식이 뭐냐면 그라디안브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죠. 크기는 똑같고. 근데 이렇게 말을 전위경도가 뭔지를 못 알아들으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알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자기한테 정리가 안 되는데. 그래서 전위경도가 낮으려면 어떠냐? 전위경도는 도체가 됐을 때 도체의 전압이 굉장히 높아요. 높으면 거리에 따라서 이게 전압이 확 떨어져야 될 텐데 그때 1m당 1cm당 전압이 어떻게 변하느냐가 전위경도입니다. 이렇게 낮아져가는 건 전계가 되는 거고 높아져가는 건 전위경도인데 결국 1cm로 따졌을 때 1cm에 어느 정도 되느냐가 이 피크가 세다는 거는 전계든지 전위경도가 세다는 건 피크가 세다는 건 여기서 방전될 소리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위경도가 낮다는 건 이게 굵어져야 이게 굵어지면 이게 완만해져서 이 기울기가 편해진다는 거죠. 전위경도랑 이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해진다는 거니까 전위경도가 낮아야 되는 거예요. 전위경도가 낮아야 되는데 코로나 인계전압은 높아야 되는 거고 전위경도는 낮아야 되는데 전위경도가 낮다는 건 또 뭘로 낮아질 수 있냐면 도체가 굵은 걸로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체가 굵어지면 그죠? 도체가 굵어진다는 건 코로나 인계전압도 낮추고 전위경도는 높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건 높이고 얘는 낮추는 일이 되는 거예요. 전위경도를 낮추고 코로나 인계전압을 높이는데 도체가 굵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만 해도 이렇게 간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좀 여러분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동영상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반복할 수가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생각을 좀 정리할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 24시간 공부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짧은 시간 안에, 짧은 날짜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얘기 다 끝났는데, 여기서 다 끝났어요. 여기서 뭐 가로놓기를 하든지, 아니면 뭐 내용을 쓰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나오고 코로나를 방지하려면 코로나 임계전압은 문제는 이렇게 나오죠. 전기전압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전위경도는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질문은 너무 단순한데
내용을 모르면 이게 높아야 될지 낮아야 될지 전혀 연결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배웁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용은 다 가로넣기나 아니면 용어가 나왔을 때 이건 뭐냐? 코로나 현상 이렇게 얘기하든지 하는 거예요. 이 방전 현상이니까 네 개가 있어요. 방전 현상, 타운젠트 방전도 있고 불꽃 방전도 있고 코로나 방전도 있고 막 이러는 거니까 방전의 종류 중에서 코로나 방전의 특징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에서 좀 보완이 되면 좋겠죠. 일단 코로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온 얘기 중에서 뭐냐면 복도체가 있습니다. 복도체. 복도체가 여기서 공부될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기하학적 선간거리에 대해서 선간거리 D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또 설명 범위가 들어옵니다. 바로 여기서 이어지는 게 복도체라는 게 뭐냐? 이제 여기서 왜 이제 도체가 굵어야 돼서 복도체가 들어야 돼요. 복도체라는 건 뭐냐면 도체를 쪼갠 걸 복도체라고 그래요. 도체를 쪼갰어요. 쪼갤 필요가 왜 생겼죠? 이 단도체라고 그래요. 도체가 하나 있는 건. 이 알고리선 하나 있는 건 단도체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렇게 같은 단면적을 두 가닥으로 만드는 걸 이걸 복도체라고 해요. 단도체를 복도체로 가져갑니다. 단도체 소도체간 거리를 S라고 합시다. R'을 해서 이렇게 나눠지면 이 단도체를 복도체로 쪼갰어요. 도체가 하나가 삼상전원이 이렇게 전봇대에서 이렇게 가던 거가 복도체가 되면 이렇게 두 가닥 이렇게 되죠. 두 가닥씩. 한 가닥을 쪼갰으니까 한 가닥을 쪼갰을 때 어떻게 되느냐? 도체가 쪼개졌을 때 이건 전자기학이죠. 도체가 쪼개져서 두 개가 되면 두 개가 전류가 같은 방향이면 얘는 반드시 어떤 힘이 작용을 해요? 흡인력이 작용을 해요. 흡인력. 이걸 또 설명해야 되죠. 두 개 도체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면 흡인력이 작용을 해요. 흡인력. 두 개 도체. 흡인력이 작용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두 도체가 같은 방향이면 이 전류에 대해서 자속이 이렇게 생길 텐데, 그죠? 암페어로 나서볼식으로 이렇게 될 텐데 이 가운데 것이 상쇄됩니다. 방향이 반대로 돼서, 그죠? 상쇄가 돼서 결국 뭐냐면 이렇게 되는 바람에 상쇄되는 바람에 이게 탁 움츠러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흡인력을 받습니다. 같은 방향. 반대 방향이면 반발력이 생기죠. 반발력이. 이 힘 흡인력이라는 것은 이런 힘을 받습니다. 전자기에서 나오는 거죠. 이게 여기서 나온 질문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나와서 흡인력이 발생을 해서 어떤 형태가 발생하죠? 전선이 꼬이게 부딪힘 생기죠. 이걸 스티킹 현상이라 스티킹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나온 게 현상이 있는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 전선이 꼬이는 걸 막기 위해서 이 두 개를 간격을 조정하고 있는 것이 이걸 물어볼 수 있어요. 그죠? 스페이서입니다. 공간. 스페이서를 둡니다. 스페이서를 두는데 자, 복도체로 가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복도체로 가면 신기한 일이지만 이 도체가 똑같은 단면적으로 쪼개는데 이만한 도체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요. 그래서 반경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도체가 굵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도체는 단면적이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도체가 엄청나게 굵어지는 거야. 굵어지는 효과가 생겨. 이건 반도체일 때는 R이었는데 복도체일 때는 그 등가 반지름이 어떻게 되냐면 등가 반지름이 R'의 S가 되는 거예요. R'의 S가 돼. 루트 RS가 돼. 이게 됩니다. 이게 되는데 간격이 엄청나게 커져. 이거 등가 반지름이 커지게 돼서 만약에 이게 2도체일 때는 이거지만 2도죠? 이게 만약에 3도체, 3개로 쪼개면 3승은 루트에 R'의 S가 돼요. 쪼개면 4도체가 되면 4'의 R 플러스 S 자승. 그래서 만약 N도체 되면 어때요? N도체 되면 N승의 R'의 S의 N-1승 됩니다. 점점 굵어지는 거예요. 도체를 쪼갤 때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결국 뭐죠? 결국 코로나를 방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는 복도체가 완벽한 해법이 될 수 있어요. 복도체. 그러면 이게
이게 이렇게 가는 단도체가 복도체로 간 거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현상은 뭐냐면 표표가입니다. 이 질문도 있을 수 있죠, 그죠? 표표가가 뭐죠? 표표가가 스킨 에펙트. 전류가 도체 표면으로 집중하는 현상. 전류가 도체 표면에 집중하는 현상. 도체 표면에 집중 무슨 얘기죠? 도체가 이렇게 있는데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전류가 교류가 되면 D테분의 D는 교류잖아요. 그죠? 전류가 변하니까 교류가 되면 이것 때문에 생기는 자속이 발생을 해요. 전류가 변하면 틀림없이 자속이 발생한다. 이거 아세요? 전류가 변하면 틀림없이 100% 자속이 발생. 그러니까 교류는 전류하고 전압이 변하니까 자속은 100% 생기는 거예요. 무조건. 왜냐하면 이 자속 알다시피, 그죠? 자속 알다시피 LDT분의 DI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거하고 이거의 비례가 인덕턴스예요. 결국은. 이건 전압이네. 그죠? 이건 전압이고, 그죠? 파이는 Li네, 그죠? 전류하고 파이는 같이 변하는 거예요. 같이 변하는 거. D분의 D 파이죠. LD분의 D 파이. 그러니까 D분의 D 파이가 D분의 DI죠. 변하는 겁니다. 같이. 전류가 변하는 대로 자속이 변하죠. 똑같이. 그래서 어쨌건 간에 이렇게 되면 전류가 껍데기로 밀리게 돼요. 이렇게 썰었을 때 전류가 이렇게 막 퍼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퍼져 있는데 중심으로 갈수록 별로 약해져서 63%로 잘랐을 때, 다 자른 건 63%로 잘랐을 때, 63.2%로 시정수죠. 잘랐을 때 이걸 침투 깊이라고 그래요. 이건 깊이. 이 두께가 얼마나 되냐? 두께. 전류의 63%가 몰려있는 이 두께가 얼마냐? 이걸 침투 깊이라고 이해하는데 이 델타, 이게 저하고 다른 델타입니다. 이 델타는 어떠냐? 루트의 파이 F 시그마 미입니다. 얘는 도전율, 주파수, 그 다음에 얘는 투자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피하려고 쪼갠 것 뿐이 없어요. 자속 때문에 유효 단면적이 줄어들어서 그걸 조금 더 가늘게 하면 도체가 굵은 효과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이렇게 돼서 코로나를 맞게 되는 거죠. 굉장히 생각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이거는. 그죠? 그래서 어쨌거나 유효단 면적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코로나가 언제 잘 생길까요? 코로나는 언제 잘 생기냐? 그래서 표표가를 막으려면 어떻게 되냐? 표표가 이게 뭐죠? 우리가 주파수가 클수록 이 시그마 도전율이 클수록 투자율이 클수록 뭐가 작아져요? 작아지는 건 이 침투 깊이는 얇아지고 그래서 표표가는 아주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궂은 날, 도전율이 높은 날 표표가 세지니까 코로나가 잘 생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면 주파수가 높아지거나 전선이 굵어지면 마찬가지로 표표가도 이렇게 해서 생겨서 전선이 굵어져도 생깁니다. 전압이 높아져도 생기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복도체로 가야 되는 거구나. 이것도 역시 중요하죠. 표표가 굉장히 중요한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식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또 그죠? 이 식에 대해서 해석을 해서 대입해서 전개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갖고 등가 반지름에 대해서 할 수 있죠. 그죠? 복도체에 대해서. 복도체 장점은 뭐냐? 복도체를 하면 L값이 커지고 L값이 작아지고 C값이 커진다는 거. 도체 인덕턴스가 작아지고 정전 용량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송전 용량이 좀 커지는 거예요. 증대. 왜냐면 임피던스가 작아지니까. 이건 또 특성 임피던스잖아요. 이것도 설명을 해야죠. 송전 용량이 작아지는데 커지는데 이게 왜 커지냐? 그 다음에 이 인덕턴스 작아지니까 3번에 도체 안정도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조금 고급스러운 문제에서는 이렇게 내고 싶어요. 고급스러운 문제에서는 복도체를 썼을 때 계통의 안정도가 증가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야죠.
안정도가 어떻게 증가되느냐? 안정도가 증가된다는 건 뭐죠? 계통의 운전할 때 안정도가 증가되는 건 리액턴스가 작아져야 되는 건데 그 리액턴스가 작아지는 거에 복도체가 기여를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죠? 그 얘기가 연결이 돼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인계전압, 그죠? 코로나 임계 전압이 높아져서 코로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전이경도를 낮출 수 있다. 같은 말이죠, 다. 이 얘기가 연결이 돼서 패키지로 정리가 돼야 돼요. 다음 중에서 복도체 영향을 맞는 것은 L값이 커지고 C값이 작아지고 가로치기로 할 수 있어요. 가로치기로. 그죠? 결과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송전 용량 증가 감소.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하학적 성간거리 D는 뭐냐? 기하학적 성간거리 D는 뭐냐? 기하학적 성간거리는 건 공중에서 전선을 배치할 때 이렇게 배치하면 여기 이 간격이 D1이고 이 간격이 D2고 이 간격이 D3면 야, 성간거리가 도대체 얼마지? 그럼 산술 평균하면 D1 플러스 D2 플러스 D3에서 나누기 3하면 산술 평균이잖아요. 산술 평균인데 이렇게 평균을 내지 않고 위치 평균은 반드시 기하적 평균을 냅니다. 기하평. 그래서 기하적 성간거리, 기하 평균은 어떻게 하냐면 기하 평균은 D1 곱하기 D2 곱하기 3개를 곱해서 3승근을 씌우는 거예요. 3개가 똑같으면 3승이 돼갖고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평균 내는 거예요. 기하 평균이.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크죠, 항상. 얘가 좀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평균을 냅니다, 거리를. 이거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체가 만약에 일직선 배치됐다 그러면 이게 D1에 요게 ED라고 하면 3승근 루트에 기 3개잖아요. DD, ED가 돼갖고 그래서 얼마냐면 D에 3승근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이거 1.26이죠. 이 값이 나온다. 성간거리를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사도체 같으면 성간거리가 몇 개 있냐? 6개가 있습니다. 6개 있죠. D, 여기 루트 ED, 요게 루트 ED. 그러면 이제 거리가 6개니까 6승근 루트에 DD, 루트 ED 해서 구하면 얼마냐? D에 6승근 루트 2가 되죠. 이게 사도체에서의 성간거리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갈 거다. 이게 한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스토리가 딱 정리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문제의 확률을 정리해서 찾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전력에서 만약에 한 20개를 몇 개 테마를 정리한다면 첫 번째는 복도체와 코로나에 관한 이해를 묻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다. 이해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돼서 하나를 정리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충전 전류에 대해서 설명. 그 충전 전류에 대한 설명. 이 중거리 송전선로에서 나오는 대목인데, 그죠? 충전 전류라는 건 뭐냐면 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송전선로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아래로 이해를 하죠. 이게 송전선로입니다. 이거 설명을 해야 될 거고, 송전선로에 대해서 이게 장거리로 한 50km 정도 가면 중거리로 가면 대지간의 정전 용량 C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거리 송전선로가 되는데 이쪽으로 흘러가는 전류를 충전 전류라고 합니다. 요 대목이 또 상당히 비중이 있어요. 충전 전류라고 하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고 충전 전류 때문에 여기서 생기는 문제인 페란티 현상을 설명하시오. 두 번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죠. 그러면 충전 전류라는 건 뭐냐면 전선의 전류가 원래 100%다 이쪽에 흐르죠. 여기 이 그림에서 첫 번째 해결해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 해결해야 될 거는 전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선을 RL로 표시해서 하는 임피던스, 전선의 임피던스에 관해서. 전선은 항상 교류에서는 임피던스를 해석하죠. 전선이. 직류에서는 그냥 저항만 있으면 돼요. 전선에 저항만 있으면 되는데 교류에서는 저항은
반드시 임피던스로 계산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전선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가 생기죠? 전선에 저항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저항은 뭐라죠? 저항은 전선의 재질에서 생기는 전류를 저항하는 성질인 거고, 여기서 이제 그 교류가 흘러서 D팀분의 DI가 흘러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게 뭐냐면 자속이 생기잖아요. 자속이 발생한다 했잖아요. 이쪽으로. 자속이 발생하는데 이 자속에 대해서 자석의 변화, 이것도 D팀분의 D파예요. 그렇죠? 똑같게 맞짱을 뜰 텐데 이 D팀분의 D파이 때문에 생기는 저항이 L입니다. 유도성 저항이죠. 유도성 저항. 없던 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러기 때문에 이걸 같은 저항의 성격으로 합성시키려니까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오메가 L 해갖고 R 플러스 J 리액턴스로 합니다. 오메가 L이 이제 리액턴스가 돼서 유도성 리액턴스로 말 써야 돼요. 주파수에 비례하는 값이죠. 주파수가 크면 커지는 값입니다. 선로의 길이가 길어지면 용량을 줄이는 값이 리액턴스입니다. 이게 리액턴스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송전 선로에서는 리액턴스가 저항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가다 보면은 결국 뭐냐면 저항이 무시되는 거예요. 장거리 가면 저항이 무시됩니다. 상대적으로 무시가 되죠. 그래서 전선이 임피던스로 표현했는데 임피던스로 표현해갖고 전선은 항상 늘 이렇게 표시된 거는 적극적으로 전류를 부하로 보내는 전류가 이렇게 표시됐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다가 뭐죠? 그러다가 C는 저거 뭐죠? C는 전선은 항상 교류에서의 전선을 전부 다 임피던스로 표시합니다. 전부 다 전선. 임피던스가 있으면 전선이구만. 전류가 흐르는 거구만. 실제로 전기를 쓰자고 하는 거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뭐냐면 이 C는 뭐예요? 이건 전기가 새는 거구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쓰자고 하는 전기가 아니에요. 저건 우리가 쓰는 전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디 지지물이라든지 전선과 대지 사이에 이게 변이를처럼 흘러나가는 것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 전류를 뭐냐면 충전 전류로 하는데 송전선 하면 필수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있는 전류죠. 이게 그래서 이 충전 전류는 말이야. 충전 전류는 전선과 대지 간에 흐르는 전류예요. 그래서 이런 전류는 사실 우리가 쓰지 않는 전류고 나가는 전류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뭘로 표현하냐면 어드미턴스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드미턴스는 길도 아닌데 전기가 새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하고 얘는 직렬이 아닌 거예요. 그죠? 전류는 이렇게 나가는 게 메인이라서 여기 곁다리 쳤으니까 얘와 얘 병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항상 병렬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림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직렬이나 병렬이나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됐는데 그런 전류예요. 그래서 이 전류는 어떻게 계산하냐? 이 전류는 IC는 어떻게 되냐? IC는 오메가 C의 루트 3분의 V죠. 이 전압이 V면 대지 전압으로 가야죠. 이게 대지 전압 아니야. 이 전압을 딱 보면서 전선에서 대지로 가는 전류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제 루트 3분의 V 딱 들으면 이건 전선에서 쓰는 전류가 아니네.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전선에서 쓰는 전류는 이거지. 이 전압은 전선 사이에 걸린 전압이 아니잖아요. 이 전압 보자마자 이건 대지간에 흐르는 전류구나. 길이에 비례합니다. 이게 충전 전류야. 그러니까 충전 전류가 있다는 거니까 전체 선로에서 우리가 100을 보낸다고 해서 수전에서 100을 받는 건 아니다는 건 아시겠죠. 송전돼서 100을 보냈으면 수전에서 99를 받을 수가 있어요. 1A가 충전 전류 된 거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류가 쪼개져서. 저기 어디 발전소에서 우리 이쪽으로 전기를 만들지 한 500A 보냈는데요. 얼마 받았어요? 물어보는 거잖아요. 500A 다 받았어야 돼요? 전기 도망가지 않아서?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충전 용량이 있을 수 있어요. 충전 용량 3선이잖아요. 그죠? 이게 충전 용량입니다. 이거 전압에 제곱해야죠. 이게 뭐냐면 전류에 대해서 전압이 전압 두 개 있으니까 이렇게 가야 돼요. 용량은 어떻게 되죠? 용량은 뭐죠? 3 RC 2예요. 이게 이제 용량인 거예요. 전류 곱하기 전압이 용량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 오메가 C의 루트 3분의 V가 2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잖아요. 이거의 제곱. 얘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그죠? 제곱에 L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충전 용량이라고 그래요. 충전 용량. 충전 용량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는 질문이 나올 거는 충전 전류 계산하시오 뭐 간단하게 하나 나든지 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문제가 될 건 여기서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세 번째 문제에서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바탕에 깔 수 있는데 충전 전류까지 나올 수 있는데 세 번째 뭐냐면 그렇게 됐을 때 페란티 현상에 관한 논의를 하세요. 페란티 현상이 뭐냐? 이 질문에 대해서 해석을 하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페란티 현상. 이제 이건 실질적 대목입니다. 내용을 주고 가로를 몇 개를 쳐도 돼요. 굉장히 중요한데 페란티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페란티 현상은 뭐냐? 페란티 현상은 무부하 또는 경부하 때 부하가 없을 때 부하가 아주 작을 때 부하가 없을 때 경부하 시에 수전단 전압이 받은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높아지는 현상. 자, 이제 점점 여기서부터 문제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무부하나 경부하 시에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높아지는 현상. 이거를 페란티 현상이라고 그래요. 어떤 문제가 생기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건 원인은 뭐냐? 페란티 현상의 원인은 뭐냐? 정전 용량 때문에. 이 정전 용량은 뭐다? 선과 대지 간에, 전선과 대지 간에 있는 정전 용량 때문에. 대지 정전 용량입니다. 정확했죠? 대지 정전 용량 때문에 생기는 거고, 대책은 뭐냐? 대책은 블루 리액터입니다. 자, 이제부터 문제 투성이죠? 블루 리액터. 뭐죠? 조상 설비입니다. 지상 조상 설비. 조상 설비 문제가 등장할 수 있어요. 대책이 뭐냐? 페란티 현상에 대한 얘기를 쓰시고 그 다음에 대책을 쓰시오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테마인데 블루 리액터입니다. 블루 리액터. 이거 블루 리액터에서 설명하시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페란티 현상.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자가 발전 현상.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뭐죠? 이게 무슨 말이지? 그 자기 여자 현상, 자기 여자. 자기 여자 현상.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자기 여자 현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나온 얘기를 중점적으로 엄청나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여자 현상에 대해서. 무슨 말이냐면 발전기가 전동기가 되는 거예요. 수전단위 전압이 높아졌기 때문에 높은 전압이 발전기를 돌리는 거니까 방향이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발전기는 오른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건 왼쪽 방향으로 돌게 되는 거예요. 발전기가 전동기가 돼 갖고 이게 걸리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발전소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수전단 전압 이게 그 전기를 작게 쓸 때 수전단 전압이 받는 전압이 보내는 전압보다 높으면 이 받는 쪽이 전압이 높아서 보내는 쪽에 있는 기계를 돌리는 반대편으로 돌리는 기계입니다.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야. 자기 여자 현상이 나는 게. 그러니까 자기 여자 현상이 생겼을 때 문제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쓰시오. 이러면 얘기가 한 단계 달라지는 얘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린 페란티 현상까지는 잘 할 수 있죠. 굉장히. 자기 여자 현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러면 굉장히 당혹스럽죠. 얘기는 딱 한 커플 차이거든요. 커튼이 하나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럼 이제 이게 수전단 전압이 어떻게 송전단 전압보다 높아질 수 있냐에서 잠깐 설명해 보면 우리 직류별에서 잠깐 설명해 보면 우리 가장 기초적으로 직류를 줬어요. 전류가 있으면 과도 현상이 생기겠죠. 자, 여기 만약에 전압이 딱 걸리면 처음에 전압이 어디 걸리죠? 처음에 L이 초기에 전선을 끊습니다. 처음에 L이 전기를 흘리지 않아요. 전압의 변화가 힘들기 때문에 C는 잘 통하는데 L은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전압이 다 어디 걸리냐면 이 전압이 다 이 단자의 전압에 걸립니다. L에 걸립니다. 나머지는 전압이 없습니다. 끊어져 있기 때문에. 전류가 당연히 없죠. 그죠? VL이 입니다. 결국 L에 걸린 전압이 이렇게 걸리고 있고, 그 다음 시간이 흐르면서 여기 점점 전기가 흐르죠. 그래서 여기 또 충전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충전이
충전이 되기 시작해서 어느 시점에서 이게 충전돼 갖고 2가 되는데 여기 전압이 건너와서 여기 또 쌓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에 잠깐 걸릴 때 얼마까지 걸리냐면 2배까지 걸릴 수 있어요. 직류열에서는 2배까지. C에 걸리는 전압이 높아진다고 하죠. 만약에 RL만 있으면 기껏해 봐야 이 전압이 여기 딱 걸리는 것밖에 없어요. 더 이상 커질 수는 없는데 이러면 C 때문에 원래부터 충전되는 것 때문에 이 전압보다 이 전압이 더 높아질 수가 있다. 이게 페란트 현상인 겁니다. 이게 높아져서 얘가 쟤를 구동시키는 경우가 있다. 방향이 뒤집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게 이 자기여자 현상이니까 자기여자 현상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돼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페란티다면 자기여자 현상 바로 연결된 거잖아요. 돼야 되는데 그랬다 치고 그러면 이제 이 현상이 생기는 건 뭐죠? 부하가 작아져서 회로가 어떻게 된 거예요? 회로가 진상으로 가서 생기는 거예요. C 때문에 회로가 C 때문에 진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상에 대해서 앞선 역률에 대한 그 보상 개념으로 쓴 게 뭐냐면 L인 거예요. 리액터를. 얘를 갖고 치료를 하는 거지. 근데 이거 갖고 이제 지상을 투입해서 이걸 치료를 해서 낮추는데 진상이 회로가 걸리면 전압이 높아지고 지상이 회로 걸리면 전압이 낮아지는구나. 이건 개념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여기에 대한 그림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림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됐다고 쳤을 때 블로 리액터. 자, 이제 뭐죠? 이제 뭐가 걸렸죠? 조상 설비라는 게 걸립니다. 이제 조상 설비 설명이 하나 필요하죠. 이 조상 설비는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엄청나게 크죠. 사실 시험에 대해서.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니까. 조상 설비에 대한 이해는 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안정도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안정도라는 게 뭐냐면 송전선로를 굉장히 불안정하게 운전한다. 사고나 우려가 커진다는 거고 안정하다는 건 사고나 우려가 적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스테빌리티 하는 거잖아요. 스테빌리티가 안정도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려면 조상 설비가 거기에 기여도가 크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게 많고 그거에 대해서 분석하고 싶은 게 많아서 이제 원손도를 그려서 전력 방정식을 풀어보자가 이제 그 다음에 과제인데 우리가 지금은 그런 거 할 여력은 없는 것 같고 조상 설비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 뭐 조상 설비 결국 뭐죠? 계통에다가 무효 전력을 공급해서 계통의 안정도를 향상시키고 싶은 거예요. 안정도 향상. 계통을 안전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집집마다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건 뭐죠? 변전소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변전소에서 해서 맞춰서 계통이 안정하게 운전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뭐냐면 무효 전력을 공급해서 역류를 조정해서 안정도를 조정하는. 여기는 이 조상 설비는 역률이 좋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역률이 적절해야 되는 거지. 역률을 잘 조율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만든 게 원선도니까 원선도 그림을 이해를 하고 조상설비인데 조상설비 세 가지가 계통에 무효 전력을 공급하는 기계가 세 개가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 하나는 동기조상기가 있고 하나는 전력용 콘덴서가 있고 하나는 블로 리액터가 있는 거예요. 이 조상설비라는 건 어디다 연결하느냐? 중간 변압기. 계통의 중간 변전소에다 설치를 해서 중간 변전소에다 설치를 하는데 반드시 병렬로 연결해서 3권선 변압기로 연결합니다. 3권선 변압기는 1차 측, 2차 측하고 3차 권선이 병렬로 연결해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죠. 원래 이렇게 들어서 1차 권선이 들어가고 2차 권선이 들어가고 3차 권선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조상설비가. 그래서 여기다 연결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그때 들어가는 동기조상기는 뭐냐? 동기조상기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높죠. 발전기도. 이게 다 발전기니까. 동기발전기가 동기기잖아요. 동기기라는 건 한 가지 속도로밖에 못 돈다. 그래서 동기조상기는 그 무부하로 운전되는 부하가 없는 거죠. 운전되는 동기전동기예요. 전동기로 동기전동기인데 이거는 진상과 지상을 연속적으로 계산한다. 진상과 지상을 한 대 갖고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V 특성이 나오는 겁니다.
과제죠. 시험의 과제입니다. V 특성. 동기 전동기의 V 특성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V 특성. 그 다음에 전력용 콘덴서. 뭐죠? 이거는 콘덴서니까 진상만 보상해 주는 거고, 리액터니까 이거 뭐죠? 지상만 보상해 주는 거예요. 진상을 보상해야 되는 건 언제냐면 중부할 때. 부하가 많으면 역률이 나빠지는 거니까 그때 콘덴서를 넣어서 높여주는 겁니다. 역률이 나빠지고 단자 전압이 낮아지는 거를 예를 줘서 콘덴서를 주면 전압이 높아져요. 진상을 주면 전압이 높아져서 해결하는 거고, 얘는 경부하 때 역률이 나빠지고 있고 전압이 높아져가는 걸 막는 거예요. 페란티 현상을 막는 거예요. 페란티를 방지하는 거죠, 이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력용 콘덴서와 블로 리액터의 역할에 대해서 수시화할 수가 있고, 동기조상기에 대한 특성을 얘기하는데 그럴 땐 반드시 내가 볼 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조상 설비에 대한 개념을 물어든지 그다음에 V 특성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V 특성 가는데 일단 여기서 지금까지 얘기 중에서 가장 포커스 둬야 되는 건 여러분 자기여자 현상이라는 데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페란티와 자기여자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게 두 번째고, V 특성이라는 건 동기전동기를 운영하는 특성인데, 동기전동기죠. 특성인데 이쪽이 뭐냐면 계좌전류예요. 계좌전류를 조정해서, 이거 뭐냐면 전기자전류입니다. 전기자와 계좌를 이해를 해야 되죠. 그때 V 특성입니다. 이때 여기가 제일 낮은 부분이 역률이 1인자리예요. 용량이 크면 점점점 올라가죠. 용량이 커질수록 전기자 전류가 커져갖고,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쪽으로 계좌 전류가 커지게 되면 이때는 중부하 때죠. 중부하가 되는 게 아니고 중부하 때 C를 동작하는 거예요. 이게 C도 콘덴서로 움직이게 돼. 콘덴서로 움직여갖고 움직여서 중부하에서의 문제를 해결한다. 중부하 문제를 해결한다. 중부하 때 걸리는 뭐냐면 부하가 많이 걸리면 전압이 떨어진다. 역률이 나빠진다는 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 계좌 전류가 많아지면, 커지면. 이게 작아진다는 건 결국 L로 가서 또 역시 역률은 좋아지잖아요. 역률은 둘 다 좋아지죠. 앞으로 앞서간 전류가 막 들어가게 되는데, 뭐죠? 거기서 페란티 현상, 전압을 높여서 전압이 너무 높아지니까 낮춰주는 역할을 해서 페란티를 방지하게 된다. 이 경부하 때입니다. 경부하 때. 이 그림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 V 특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건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V 특성에 대해서 계좌 전류를 크게 되면 뭘로 동작하는가? V 특성에 대해서 계좌 전류를 작게 하면 뭘로 동작하는가? 한 대 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조정한다 해서 이거는 연속적이다는 이런 말 쓰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콘덴서나 리액터는 이거는 어느 한 편만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냐면 단계적이다 혹은 불연속적이다 하는 거다 이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무슨 얘기 있을 수 있냐면 전력용 콘덴서입니다. 자, 전력용 콘덴서인데, 전력용 콘덴서는 말이죠. 전력용 콘덴서는 이렇게 병렬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계속 병렬 연결하면 되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직렬 리액터, 여기 방전 코일, 이렇게 돼서 시리즈 리액터, 직렬 리액터라고 하죠. 병렬 리액터는 블로 리액터를 표현하는 거고, 션트 리액터, 이건 시리즈 리액터니까 이건 직렬 리액터. 그 다음에 이거는 디스차지 코일, 방전 코일, 요거는 스태틱 콘덴서. 그래서 이거는 진상용 또는 전력용 콘덴서. 이 전력용 콘덴서 같은 겁니다. 같은. 이거 원래 이게 콘덴서예요. 이 콘덴서 설비에 부속 설비가 두 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콘덴서 설비에 두 개 들어갔는데, 그때 직렬 리액터 역할은 뭐냐? 반드시 잘 물어보죠, 이것도. 얘하고 얘를 조합해서 특정 고조파를 공진 상태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공진을 만들어서 특정 고조파를 없애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뭐냐면 고조파에 관한 질문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오고조파죠. 직렬 리액터는 오고조파를 제거합니다.
이 고주파에 관련되는 질문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고주파는. 하모닉스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을 수 있는데 하모닉스는 굉장히 뭐 현재 다룰 수 있는 내용 중에서는 상당히 폼나는 질문이죠. 고주파에 대해서. 고주파 발생 원인과 고주파 발생에 대한 방지 대책을 쓰시오. 얼마든지 문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고주파 아주 고급스러운 문제죠. 진짜로. 고주파를 제거하는 능동 필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얘기입니다. 거기서는. 그래서 그렇게 간다는 게 지금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과제들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과제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고주파에 관한 거는 오메가 L 이퀄 오메가 옵션 1이 이게 공진인데 오고주파는 이게 5가 들어가서 기본파에 대해서 0.04%가 되는 바람에 이론상 콘덴서 용량의 4%의 리액터를 달면은 오고주파가 없어진다는 거고 실제로는 공진을 피하기 위해서 5 내지 6%의 리액터 용량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전력용 콘덴서 용량이 100이면 여기 들어가는 직렬 리액터 용량은 한 6이나 6kVA 이 정도 용량을 달면 된다는 거죠. 그럼 뭐가 없어진다고요? 오고주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설비입니다. 이건 이 자체가 여러분 설계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이건 뭐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게 돈으로 안 보이겠지만 이건 실제로 설계 위탁받아서 하면 몇 천만 원 받는 일입니다. 근데 이 뭐 돈으로 얘기하는 게 뿐만이 아니고 현재 고주파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심각한지 이런 배경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요. 고주파를 제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고주파에 대한 문제가 지금 어디서 얼마큼 고민하는지 이런 배경에 관한 얘기가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면 이 자체도 굉장히 다르게 보일 수가 있어요. 보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아는 거하고 사건으로 이해하는 거하고 어떤 손익으로 이해하는 거 이게 뭐 강도가 달라갖고 제가 얘기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 시각을 만들어 주느냐가 여러분이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제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까지는 봤을 때는 이 중에서는 제일 비중 있는 얘기가 뭐냐, 이 중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큰 게 뭐냐, 페란트 현상, 자기여지 현상입니다. 일단 저기서 꽂혀야 되고, 일단 V 특성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V 특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긴밀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전력용 콘덴서에 대한 해석적 얘기 중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뭐 간단하게 물어보면 방전 코일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 오고주파도. 방전 코일 뭐죠? 콘덴서는 꺼도 전기가 있으니까 쇼크로 사람 죽을까봐 잔류전하를 방전해서 인체 감전 사고를 방지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잔류전하를 방전해서. 이건 왜냐하면 콘덴서라든지 그 케이블 같은 거는 전기를 끊어도 전기가 있기 때문에 만지면 쇼크로 죽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방전시켜준 장치예요. 콘덴서는 반드시 방전 장치가 있어야 돼요. 아닌 채로 만지면 안 되니까. 근데 잔류전 방전 기준이 뭐냐? 5초 이내에 50V 이하로 방전한다. 고압일 때. 이 저압일 때는 3분 이내에 75V 이하로 방전한다. 저압일 때. 5초 이내 50V까지는 가져야 돼요. 지금 이 정도까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이렇게 놓고 전체적인 메뉴를 놓고 그다음에 이제 페란티나 자기현상 이제 필요를 알았으니까 이 조상 설비가 뭔지 종류가 뭔지 필요에 대해서 여러분이 순서 배치를 해야 돼요. 질문도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질문하는 사람도 그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그냥 대책 없는 데서 아무거나 골라서 내는 게 아니고 이걸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저쪽에 포커스가 있으면 좋겠다. 스토리는 여기까지 두 번째입니다. 네.